국민의힘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바이든 인맥이 너네 부족하지 않느냐, 1대1로 만나본 적 있느냐, 독대한 적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막 해요. 여당 쪽이죠. 강경화 외교부 쪽에서 바이든이 돼도 따가운 양쪽의 소통 채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당에서 당정청에 바이든 인맥 부족해 이러면서 우리 정부에 바이든과 독대한 딱 한 명이 박지은 의원이다. 이거 국민의힘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죠. 네, 그 의원이거든요. 박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장 시절 바이든 후보와 워싱턴에서 장시간 독대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다. 여기서 뭔가 비밀이 막 오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그 얘기했잖아요. 바이든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가 기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다고. 네. 연결돼 있잖아. 자, 연결돼 있잖아. 이걸 보고 뭘 떠올렸냐면, 오호. 그 무릎 꿇었던 거? 그렇죠. 이 라인이, 바이든 쪽 라인이 이미 여기 뚫려 있었던 거예요. 바이든이 되면은 국민의힘당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아이러니야. 이거 언젠가는 이걸 이해하는 순간이 올 거야. 지금은 반발하는 사람들 많겠지만은 이거 이제 이해하는 순간이 올 거야.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놓고 볼 수 있는 거는 북한 포용 정책이냐, 북한 강경 정책이냐, 이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트럼프랑 문재인이랑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랑 국민의힘당이랑 그게 색깔이 그렇게 구분이 돼요. 이 정권이 우파화될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사실상 기득권을 대변해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 국제 금융 세력들.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득권들을 반하면서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했죠. 트럼프 선거할 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랑 지금은 꿍짝이 맞아요. 이제 지금 우파라고 하는 국민의힘당은 아이들이랑 색깔이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트럼프와 동북아 탁자의 손길. 네,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어서 아마 어렴풋이 감 잡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음모론과 어떤 유래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노다지라는 말의 유래를 아십니까? 아니,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찾아보셨나요? 네.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노다지라고 하면은 그리고 뭔가 부를 순식간에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을 하는데, 그런 뜻이 맞죠? 맞는데, 원래 유래는 노터치, 만지지 마. 네. 여기서 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원래 영어예요, 영어. 네, 노터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노터치.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네, 그쵸. 그 유래가, 생성 시기는 대한제국 때, 1892년도 9월, 고종 광무 1년 때라고 합니다. 평안북도 운산 금광,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금광이 있었대요. 그래서 조선금 총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대규모 광산이었는데, 고종하고 가깝게 지내던 미국인 앨런, 네, 이 사람이 왕실하고 맺은 교분을 이용을 해서 그 금광의 개발권을 미국인 자본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독점 계약을 해서 채굴을 했겠죠. 데려다 쓴 사람들이 뭐 미국인 감독관도 있겠지만 밑에서 채광한 사람들은 뭐 말레이시아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있었겠죠. 조선 사람. 네, 있었는데 그때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만지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노터치 하던 게 그게 유래가 돼서 노다지가 됐다고 해요. 그 호주에서 동물 이름 뭐야? 이제 캥거루란 말이 몰라요라는 말인데 그게 지금 동물 이름이 된 것처럼 이것도 유래가 그렇게 된 거네. 네. 만지지 말란 말을 갖다 금을 노터치라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한 거구나. 뭐 요즘에는 과거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맞은데 요즘에는 이 물타기를 좀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온 노두라는 말과 토지, 지자를 써가지고 노두지에서 왔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아주 근거가 빈약해요. 노타치가 더 맞는 거 같네. 네. 그거는 시기라든지 이런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터치에서 왔다는 게 지금은 가장 우세한 설이다라고 봅니다. 네, 노다지가 노터치였습니다. 네. 슬픈 역사죠. 근데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쵸. 네. 자, 노다지가 결국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지지 못하게 접근을 못하게 조선인들을 이렇게 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늘 있었다고 얘기했죠. 최근에는 없느냐? 당연히 있죠. 당연하지. 네, 그 현상 중에 하나를 저는 동북아시아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3번에 OK를 하신 우리 트럼프 형님. 네, 이거 오케이 43번.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왔나요? 트럼프 그 VOA 썸네일에 오케이 이러고 있는 거 나오더라고요. 하도 많이 그 동작을 하니까 그게 네. 이제 나왔지. 예. 네. 근데 43번의 뜻을 제가 조지 부시가 43번째 대통령이었고 그때 당시 일어난 일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어서 아마 숫자를 가지고 장난친 것 같다라고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카페 내에서 그 의미를 천문학적으로 풀어주셨어요. 네. 특정한 숫자 33, 38, 43의 의미를 유추해본 내피셜에 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했더니 이 그림 보여주면서 북극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더군요. 역사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고 이 33, 38, 43의 의미에서 이 43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장춘의 위치였어요. 장춘. 북이 43도, 만주국의 수도. 네, 그렇죠. 긴 봄이라는 뜻의 이 장춘은 창춘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북이 43도 영호 막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는데 44에서 43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글 지도,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이 부분인데 이 위치는 바로 만주예요. 만주. 더 크게 확대한 화면입니다. 43.05 50 45 여기 이 부분이 장춘이에요. 그래서 장춘에 대해서도 또 찾아봤죠. 일단 중국 동북 삼성이 나오대요. 네, 이렇게 동북 삼성입니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흑룡강성, 길림성, 요냥성 이렇게도 부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만주라고 해당하는 부분은 약간 지리가 달라요.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동북 삼성의 역사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있어요.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동북 지역을 무장 강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1932년부터 45년에 이제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여기가 만주국으로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만주국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관련 항목 링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부, 교통부, 예터들이 나오는데 이 위치에 있는 경제부, 교통부, 국무원, 군사부, 문교부, 사법부, 육군사관학교, 종합법화가 바로 이 장춘시에 다 있었더라고요. 길림성을 중국말로 발음으로 뭐라고 하죠? 지린성. 그렇지. 지리는 땅이에요. 얘가. 지리는 땅이에요? 얘가 지리는 지역이에요. 아.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만주국을 괴뢰국이라 그래서 굉장히 무슨 이상한 나라인데 저 당시에 만주국의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세계에서도. 이렇게 예터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수도는 신경, 지금의 장춘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만주국의 수도. 그리고 아까 그 동북 삼성에서 만주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영역이에요. 가장 진한 곳이 동북.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지방이 이 부분 가장 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연한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내몽골 자치부, 동부지역. 그리고 가장 연한 부분은 외만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땅을 되찾게 되면 지금 여긴 러시아 땅이니까 이 부분이 아마 되겠죠? 보통 여기를 이제 간도라고도 불러요. 간도. 네.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라고 해서 저 부분을 그러니까 만주라고도 부르고 간도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저거는 2017년도인가 그 한국의 그 민족단체 쪽에서 그 소송을 걸어서 국제재판에 저 부분 간도를요? 그러니까 그 불법 땅이 점유가 되면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그 내가 땅이 있는데 누가 거기다 집을 짓고 몰래 살잖아. 근데 너 왜 우리 집에 집 짓고 살아? 나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몇 년이 흘러버리잖아요? 그럼 그 인정이 돼버려, 거주가. 그렇다더라고요. 묘를 써도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그 공소시효내에 쫓아내야 되는 거야, 인지를 해서. 못하면 그러니까 거주권이 생기는 거야. 땅은 그래서 주인 거지만. 그런 것처럼 중국이 불법 점거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를 99년 전에 해야 돼.
홍콩이 99년 해갖고 반환된 것처럼 네. 국제법에 의해서 99년 이상은 불법 점유가 안 돼.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갖다가 그 국제재판에 제소해서 헤이그에. 나도 아는 분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거를 누가 도와줬느냐? 인터넷에 검색하면 알만한 분인데 그건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 아니, 말씀해 주시죠. 성이 차 씨야. 차. 그분이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네. 그 민족단체에 그 사람 해갖고, 어쨌든 재판을 걸었어. 그래서 이거 뭐다? 앞으로 99년 더 유효한 그 기간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다? 분쟁 지역화. 분쟁 지역이 된 거야, 국제법상. 네. 야, 좋은 건데? 해놨어. 좋은데? 그럼. 네네. 그럼 이 지역이 지도를 봤을 때 여기에서 이 지역만 지금 걸려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건 러시아를 안 건드리는 게 좋아. 러시아는 지금 안 중국만 건드리는 한 놈만 패. 여러 놈 뺐다가는 골치 아파져. 한 놈만 패. 중국만 패도 좀 힘들어. 자, 여기 반짝반짝하는 요 부분만 지금 분쟁 지역으로 분쟁 지역화 해 놓은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 뭐 중국이 뭐라고 떠들건 말건 어쨌든 우린 했다야.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국제법이란 게 효력은 없어. 왜냐면 그 필리핀에 있는 그 남중국해 중국 애들 기지도 국제재판에 이겼지만 아무 소용 없잖아. 중국 애들 오히려 더 건물 더 짓고 더 난리쳐. 국제법은 강제성을 갖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그러나 세상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 거거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숟가락 꽂고 보는 거야. 일단. 그렇죠. 야 거기는 분쟁 지역이야. 지금은 당장 네 땅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봐 하는 거야. 일단 99년 시간이 생겼어요. 네. 트럼프와 동북아 탁자의 손길. 네,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어서 아마 어렴풋이 감 잡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음모론과 어떤 유래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노다지라는 말의 유래를 아십니까? 아니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찾아보셨나요? 네.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노다지라고 하면은 금 그리고 뭔가 부를 순식간에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을 하는데 그런 뜻이 맞죠? 맞는데 원래 유래는 노터치 만지지 마. 여기서 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원래 영어예요, 영어. 네, 노터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노터치.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네, 그쵸. 그 유래가 생성 시기는 대한제국 때 1892년도 9월 고종 광무 1년 때라고 합니다. 평안북도 운산 금광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금광이 있었대요. 그래서 조선금 총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대규모 광산이었는데 고종하고 가깝게 지내던 미국인 앨런, 네, 이 사람이 왕실하고 맺은 교분을 이용을 해서 그 금광의 개발권을 미국인 자본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독점 계약을 해서 개발을 채굴을 했겠죠. 데려다 쓴 사람들이 뭐 미국인 감독관도 있겠지만 밑에서 채광한 사람들은 뭐 말레이시아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있었겠죠. 조선 사람들. 네, 있었는데 그때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지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노터치 하던 게 그게 유래가 돼서 노다지가 됐다고 해요. 그 호주에서 동물 이름 뭐야? 이제 캥거루란 말이 몰라요라는 말인데 그게 지금 동물 이름이 된 것처럼 이것도 유래가 그렇게 된 거네. 네. 만지지 말란 말을 갖다 금을 노터치라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한 거구나. 뭐 요즘에는 과거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많은데 요즘에는 이 물타기를 좀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온 노두라는 말과 토지, 지자를 써가지고 노두지에서 왔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아주 근거가 빈약해요. 노타치가 더 맞는 거 같네. 네. 그거는 시기라든지 이런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터치에서 왔다는 게 지금은 가장 우세한 설이다라고 봅니다. 네, 노다지가 노터치였습니다. 네. 슬픈 역사죠. 근데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쵸. 네. 자, 노다지가 결국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지지 못하게 접근을 못하게 조선인들을 이렇게 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늘 있었다고 얘기했죠. 최근에는 없느냐? 당연히 있죠. 당연하지. 네, 그 현상 중에 하나를 저는 동북아시아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3번에 OK를 하신 우리 트럼프 형님. 네, 이거 OK 43번.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왔나요? 트럼프 그 VOA 썸네일에 OK 이러고 있는 거 나오더라고요. 하도 많이 그 동작을 하니까 그게 네. 이제 나왔지. 예. 네. 근데 43번의 뜻을 제가 조지 부시가 43번째 대통령이었고 그때 당시 일어난 일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어서 아마 숫자를 가지고 장난친 것 같다라고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카페 내에서 그 의미를 천문학적으로 풀어주셨어요. 특정한 숫자 33, 38, 43의 의미를 유추해본 내피셜에 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했더니 이 그림 보여주면서 북극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더군요. 역사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고 이 33, 38, 43의 의미에서 이 43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장춘의 위치였어요. 장춘. 북이 43도, 만주국의 수도. 네, 그렇죠. 긴 봄이라는 뜻의 이 장춘은 창춘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북이 43도 영호 막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는데 44에서 43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글 지도,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이 부분인데 이 위치는 바로 만주예요. 만주. 더 크게 확대한 화면입니다. 43.05 50 45 여기 이 부분이 장춘이에요. 그래서 장춘에 대해서도 또 찾아봤죠. 일단 중국 동북 삼성이 나오대요. 네, 이렇게 동북 삼성입니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흑룡강성, 길림성, 요냥성 이렇게도 부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만주라고 해당하는 부분은 약간 지리가 달라요.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동북 삼성의 역사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있어요.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동북 지역을 무장 강점하기 시작하였다. 1932년부터 45년에 이제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여기가 만주국으로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만주국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관련 항목 링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부, 교통부, 예터들이 나오는데 이 위치에 있는 경제부, 교통부, 국무원, 군사부, 문교부, 사법부, 육군사관학교, 종합법화가 바로 이 장춘시에 다 있었더라고요. 길림성을 중국말로 발음으로 뭐라고 하죠? 지린성. 그렇죠. 지리는 땅이에요. 얘가. 지리는 땅이에요? 얘가 지리는 지역이에요. 아.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만주국을 괴뢰국이라 그래서 굉장히 무슨 이상한 나라인데 저 당시에 만주국의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세계에서도. 이렇게 예터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수도는 신경, 지금의 장춘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만주국의 수도. 그리고 아까 그 동북 삼성에서 만주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영역이에요. 가장 진한 곳이 동북.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지방이 이 부분 가장 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연한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내몽골 자치부, 동부지역. 그리고 가장 연한 부분은 외만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땅을 되찾게 되면 지금 여기는 러시아 땅이니까 이 부분이 아마 되겠죠? 보통 여기를 이제 간도라고도 불러요. 간도. 네.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라고 해서 저 부분을 그러니까 만주라고도 부르고 간도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저거는 2017년도인가 그 한국의 그 민족단체 쪽에서 그 소송을 걸어서 국제재판에 저 부분 간도를요? 그러니까 그 불법 땅이 점유가 되면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그 내가 땅이 있는데 누가 거기다 집을 짓고 몰래 살잖아. 근데 너 왜 우리 집에 집 짓고 살아? 나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몇 년이 흘러버리잖아요? 그럼 그 인정이 돼버려, 거주가. 그렇다더라고요. 묘를 써도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그 공소시효내에 쫓아내야 되는 거야, 인지를 해서. 못하면 그러니까 거주권이 생기는 거야. 땅은 그래서 주인 거지만. 그런 것처럼 중국이 불법 점거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를 99년 전에 해야 돼.
홍콩이 99년 해갖고 반환된 것처럼 네. 국제법에 의해서 99년 이상은 불법 점유가 안 돼.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갖다가 그 국제재판에 제소해서 헤이그에. 나도 아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를 누가 도와줬느냐? 인터넷에 검색하면 알만한 분인데 그건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요. 아니, 말씀해 주시죠. 성이 차 씨야. 차. 그분이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네. 그 민족단체에 그 사람 해갖고, 어쨌든 재판을 걸었어. 그래서 이거 앞으로 99년 더 유효한 그 기간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다? 분쟁 지역화. 분쟁 지역이 된 거야, 국제법상. 네. 이야, 좋은 건데? 해놨어. 좋은데? 그럼. 네네. 그럼 이 지역이 지도를 봤을 때, 여기에서 이 지역만 지금 걸려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지금 러시아를 안 건드리는 게 좋아. 러시아는 지금 안 건드리는 한 놈만 패. 여러 놈 패다가는 골치 아파져. 한 놈만 패. 중국만 패도 이제 힘들어. 자, 여기 반짝반짝하는 요 부분만 지금 분쟁 지역으로 분쟁 지역화 해 놓은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 뭐 중국이 뭐라고 떠들건 말건 어쨌든 우린 했다야.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국제법이란 게 효력은 없어. 왜냐면 그 필리핀에 있는 그 남중국해 중국 애들 기지도 국제재판에 이겼지만 아무 소용 없잖아. 중국 애들 오히려 더 건물 더 짓고 더 난리쳐. 국제법은 강제성을 갖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그러나 세상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 거거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숟가락 꽂고 보는 거야. 일단. 그렇죠. 야 거기는 분쟁 지역이야. 지금은 당장 네 땅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봐 하는 거야. 일단 99년 시간이 생겼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뭘 해야 되는 거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진짜 국제관계 이런 얘기를 보다 보면 누가 먼저 엉덩이 들이밀고 숟가락 먼저 꼽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PC주의자처럼 해가지고는 절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당연하지. 네. 장춘시에서는 요즘에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 대건강산업기지 프로젝트. 건강? 네. 건강, 바이오, 의료. 네.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시작이 됐고. 731 부대가 있었어서 의학이 많이 발달했어. 그렇겠다. 알고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이제 물류의 중심지기도 하고, 뭐 5G 그리고 반도체 할 거 없이 다 이쪽에서 경제 특구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경제 특구에 그 하나로 가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따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장춘시의 위치가 43도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장춘몽이 중국몽으로 왠지 기분 나쁜 제목이죠, 여러분? 네, 기분 나쁜 거 합니다만 이게 어쩌면 우리가 역으로 이용을 해서 잠시 뭐라 그러지? 장악? 그 같은 걸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를 반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몰라 하고 있으면 다 뺏긴다고 봅니다. 이미 이 흐름은 일어났고 사실 뒤에서 이 작업의 일환으로 트럼프를 세웠다고 봐요, 저는. 네. 삼성도 이제 들어가죠. 삼성도 동북부 거점 장춘 투자 검토라고 했는데 보니까 앞서서 이미 삼성도 그렇고 CJ 대상도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에 투자를 추진한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2014년도 중국 시안의 반도체 1공장 가동 후에 지난 3월 2일 이 공장에서 첫 제품 출하. 삼성전자는 이미 중국에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번에 창춘이라고도 하고 장춘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SDI, 삼성물산,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이 흐름을 기업들이 제일 먼저 캐치하고 움직인 거죠, 사실. 지금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에서는 AI와 5G, 반도체, 바이오, 신에너지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하나그룹이었나? 하나금융? 그쪽도 이쪽에 진출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미 기업들이 먼저 알고 움직였어요. 네. 근데 이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돈의 흐름을 잘 읽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중국한테 잠식이 되느냐, 우리가 잠식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네. 어차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사실 삼성의 주주들이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엇 건도 걸려 있기도 하고 하는 걸 봐서는 입김을 안이 받을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이쪽에 이 계획은 한 1, 2년 만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있더라고요. 네. 만주국이 그 수도서 동부가 물류, 영화, 자동차 도시로 해서 여기가 상당히 물류라든지 이런 중심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여기를 철도를 다 연결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여기 나진항, 장춘시. 나진은 제가 왜 껴놨냐면 조지 소로스의 의견을 참고했어요. 네. 거기서부터 또 러시아 쪽으로 또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 러시아 쪽이랑 해서 철도 여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 1월 24일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자료에. 네. 그때부터 진행이 되던 계획이었어요. 부산, 나진, 그리고 장춘, 그리고 이 유라시아 철도들. 구상. 이게 바로 그때 나온 기사예요. 2015년 1월 24일 기사. 네. 여기에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래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여기 연결하는 거를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을 X자로 종단을 하고 신의지와 나진을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네, 그거를 TSR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로드. 네, 그리고 중국 횡단철도 TCR. 네,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철도를 북한에 운행을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뭐 이렇게 뚜렷한 결과가 없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몽골 외교부에서 울란바토르 대화 그거 참가했던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나 그거 적어가서 저거 다 안 돼! 그러고 내가 왜 안 돼? 박상기 옆에서 이거 안 돼! 옆에서 이거 다 안 돼! 이게 다 안 돼! 이거 무효야! 그리고 막 내가 깽판 쳤던 그 회의가 그거거든. 네. 저거에 대한 협의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 담당자가 내 아는 후배야. 한 척 갖다 실패시켜. 네, 그랬었어요. 네, 그랬었지. 근데 이 계획은 어차피 진행은 돼요. 어차피 방해해봐야 지연밖에 못 시키는 건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고지전이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고지 지금 탈환을 해야 돼.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안 돼 하고 하다가 다 뺏기고 이권 하나도 못 얹고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권을 가져야 되고 상대방한테 잡아먹히느니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걸 지금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출발해서 서울, 평양, 신의주, TCR 이어진 노선과 목포를 출발해서 서울, 원산, 나진, TSR 네,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이어진다. 뭐 근데 북한이 이때는 호응을 잘 안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진 하산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고 나진항과 TSR을 연계하는 물류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TSR 경유 컨테이너 물류 수송은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철도 저 프로젝트 중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고려될 게 뭐냐면 저거를 연결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실크로드 교육은 안 일어나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배가 느리기는 하나 배에다 싣고 가는 게 일단 그 운송비 양과 운송비에서 지금도 저 고속철도가 따라가질 못해. 고속철도에 그러니까 그 화물선 배의 양만큼을 만기 고속철도에 실으려 그러잖아. 그럼 기차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야 돼. 낙타를 과거에 이만큼 줄 세워서 갔던 것처럼요. 근데 배는 짧잖아. 짧고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철도는 기차는 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길게 크레인을 만들거나 낮고 길게. 그럼 길게 크레인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탁 놓고 기차가 앞으로 좀 가고 다시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역시 이게 선적하는데도 좀 불편한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실었다. 네. 그럼 화물선만큼 실은 다음에 그게 고속으로 달릴 수 있을까 하는 거야. 그 고속으로는 사실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네. 아직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안 나왔어. 아직도. 그 뭐지? 무슨 루프? 그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 나르는 거고, 그 화물을 나르는 목적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네. 뭐다? 그래서 옛날 때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중국이 1대1로 내두라고. 어차피 돈질을 해도 돈 버리는 사업이니까. 왜? 아직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엔진과 기술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네. 기껏 돈 깔아서 쫙 깔아놓고 어떻게 됐나? 사람만 운송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사람 운송도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유럽이랑 중국이 막 교류를 해야 되는 거야. 유럽이 미쳤어? 중국인들 그렇게 막 받아들이게? 불법 이민들 천지가 되지? 그래서 장벽을 딱 채워버린다고. 네. 그러면 뭐야? 이 고속철도 이 긴 기간을 건설을 해놓고서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은 화물을 많이 보내던 사람을 많이 보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일부러 실패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 옛날 때 내가 이거 내 논문 네. 그 버전 2에도 있고 그 울란바토르 대화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거야. 네. 따로 백인들이랑 얘기할 때 그 세미나에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일부러 중국 애들이 하긴 냈더라. 어차피 우리가 능가할 기술이 없다. 미국도 못 만들었어. 근데 어떻게 중국이 만들어? 자, 이제 그런데 미국이 만들 수도 있죠. 그 거대 자본이 관여가 되고 기간이 뭐 당장 1년, 2년이 아니라 한 20년 정도 놓고 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1대1로 먼저 선점해서 하고 네. 부도 나면은 그때 우리가 싸게 인수해서 들어간다야. 그리고서 우리의 기술로 쫙 이렇게 한다 이거든. 좋은 그림이네요. 그럼 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된 해에 11월 달에 한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양국이 러시아 철도공사의 나진 하산간 철도 운영 및 나진 지역 항만 개발 사업에 컨소시엄도 참여하기로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우리 한반도가 이게 연결이 되면 떠오를 수 있다.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에도 뭐 투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장춘시에 특구가 마련이 되고 투자를 하는 거라든지 이따가 말씀드릴 어떠한 투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당장 1, 2년을 봐서는 수익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짧게 보지만 그 사람들은 길게 보거든요. 당연하지. 네. 이거 지금 구축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쓰였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여기 유라시아 지역의 이 특징들 풍부한 천연자원은 러시아 극동지역 그리고 노동력은 북한과 중국은 이제 좀 인건비가 비싸진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몇 년 전 기사니까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기술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자본력은 일본. 근데 우리도 자본력은 뭐 북한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쥐어짜겠지만요. 네. 그리고 여기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거대한 시장이죠, 시장. 네, 거대한 시장까지 갖춘 매우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지역 간 물적, 인적 교류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남북, 중일 주요 국가 간 철도 연계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로 이 주장을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한다는 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숟가락 들고 어떻게든 우리 쪽으로 아전인수해서 가져가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진행이 있었는지 한중 창춘이라고도 한대요. 장춘. 네. 중국 발음이야 그거는. 네. 국제협력 시범구 발전 개요라고 해서 이 리스트를 쭉 정리해봤어요. 2016년 2월
동북아 두만강 경제권을 거점으로 장춘 국가급 신고 승인. 그럼 이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죠. 2016년 4월까지 7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사이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7년 12월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한 7개월 말이네요. 네. 이때부터 다시 진행이 쭉 된 내역들이 나옵니다. 요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캡처를 한 후에 확대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중국 때리기의 그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트럼프가 자금줄이 어떻다, 트럼프가 중국의 사업을 뭔가를 했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이권 위에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삶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정치인이 되고 뭐 연예인이 되고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다 어느 정도의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중에 우리한테 우리 이익에 맞는 사람들, 우리도 사실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당연하지. 그렇죠? 우리 이익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볼 건 또 보고 가야겠죠. 네. 뭐 이틀 전에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사업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건 각자 찾아보세요. 여기에 이메일에 제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여드리면 보고 나서 그 충격 때문에 이 내용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뒷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트럼프 행진의 업적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과거부터 현재 순이 아니라 현재부터 과거 순으로 쭉 이어지는 기사를 보여드릴 거예요. 중국에 몰리는 외국인 자금. 해외 IB들 투자은행들이에요.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이다. 일배인 줄 알았어. 일배? 해외 일배들. 그만 보세요. 알았어. 네, 그만 보세요, 일배. 네. 자, 이게 2020년 10월 15일 기사예요. 외국인 위안화 채권 투자 금액 전년보다 2배가 증가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알던 세상이랑 다른데?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 완전히 망하고 달러도 없고 뭐 지금 완전 진짜 초토화돼서 바람만 불어도 쓰러져야 되는 상태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분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화웨이 이거 뭐 다 뺏어갈 거라고. 보면 지난 9월 기준 올해 외국인의 위안화 채권 투자 금액은 1,082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전년 558억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도 1, 8월 중에 890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2월에서 3월 이때는 이제 우한폐랑 한참 떠들 때죠. 그때 여파로 자금 유입이 줄어든 것을 4월 이후에 만회하면서다. 이때 자금들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가 지점에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중국의 경상수지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에 1,102억 달러로 전년 305억 달러 대비 3배가량 확대됐고 중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도 9개 투자은행 평균 2.4%로 높은 편이다. 트럼프는 겁나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을 하고 사실상 쪼개놓을 것처럼 협박 수준까지 이르러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건 9월 29일 기사입니다.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11월 선물 옵션 거래 허용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제가 지난 6월, 7월에 유럽 EU에서 야, 너네 홍콩 인권 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지난번에 우리 시장 개방 얘기하다가 잘 안 됐지? 우리 시장 개방 해야지? 라고 했었던 거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얘네들 지금 인권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인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시장 잠식하러 들어간다. 그러면서 제가 쭉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중국 안 망한다. 중국 안 망한다. 잠식해 들어간다. 그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트럼프가 반중을 하면서 다른 나라한테 노터치 너네 반중 하면서 뭘 이뤄냈느냐. 시장을 개방을 시켰어요. 중국은 원래 49% 이상 투자가 안 됐었어요. 안 됐지. 지금 11월까지 100% 가능합니다.
과정이 이렇게 나오죠. 코로나에도 8월까지 외국인 투자가 올라갔다. 9월 13일 정책, 개방 정책에 영향이 있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 베이징에 100% 자회사를 설립했다. 100% 자회사를 설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로 자기 외국 자본? 네.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심지어 분리자사 스타크래프트 같은 회사도 뭐 10몇 프로인가? 지분 그거밖에 못 먹었고 막 그래서 50%도 못 먹었어.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이 가져갔을 게 뭐 13%, 16% 요 정도였어. 자,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지난번 ARM 을 판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중국 쪽에 있는 지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이 51% 가지고 있고 영국이 49%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 그거 파는 거 니네 맘대로 못해 이러면서 딴지 걸고 나왔었잖아요. 그 못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회사 설립하고 할 때 이런 금융회사 같은 거. 자, 외국 자본 중국 채권 시장 유입 지속. 이건 6월 22일 기사입니다. 한머니들이 들어온다라는 기사죠. 되게 중요한 거야, 저거. 네. 저게 중국을 멸망시킬 거야. 그렇죠. 저게 중국을 멸망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중국 채권 보유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이세요?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사는 나라에서 이제는 외국에 자신의 채권을 파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5월까지 중국 금융시장에 유입된 누적 해외 자금은 236억 달러. 전달 비해서 104%가 증가했대요.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의 채권을 매수한 규모가. 상당히 커졌네요. 여기에는 또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분석에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중국의 채권으로 이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GBS. 싹쓸이 하는 애들이죠, 진짜. 네. 골드만삭스도 유태인 기업인 거 아시죠? 당연하지. 네, 마르쿠스 골드만이 유태인이고, 사위가, 사무엘 삭스인가 그래요. 삭스가 삭족이랑.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 둘이 이제 합작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이름이 골드만삭스라고 합니다. 황금인간 삭족. 황금인간. 알트나담. 알트나담 삭타르. 네. 이걸 영어로 하면 골드만삭스. 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거 채권 규모가 매년 40% 증가세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해외 기관들이. 그리고 이건 3월 15일 기사예요. 외국인 증권시장 진입의 문턱이 4월부터 낮아진다라고 하죠. 외국인의 지분 한도를 전면 철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트럼프가 역시 중국 때린 보람이 있구나. 그냥 시진핑이 원하는 조건을 안 들어준다. 그럴 때는 들락날락하면서 완전히 중국의 금융을 개박살을 내버릴 거야. 쥐락펴락하는 거죠, 쥐락펴락. 왜냐면 한번이는 단기성 채권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정권에도 위협이 가는 행위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산 국채나 이런 것들은 샀다가 바로 이게 안 되는 거야. 몇십 년 동안 묵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국채 같은 거는 그 부동산이지만, 동산이지만 부동산 같은 동산이에요. 왜냐? 현금만 못 시키면은 이거 집산 부동산이랑 다를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한머니는 넣다 뺐다가 가능해. 이게 아주 죽여주는 거거든. 그렇죠. 그 미국께서 중국 경제 완전 아주 개차반 내버릴 거야. 그래서 항복 안 하면 항복 조건 안 바꿔주면 여기서 이익을 다 계속 뜯어가려고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금융전쟁에선 중국이 졌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3년, 4년 동안 일궈놓은 성과입니다. 제가 요것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이미 설명을 다 해버려가지고 사실상 뭐 부가적으로 설명할 거는 더 있을까 싶지만 이 부분 3년간 트럼프 임기 기간이죠. 점진적으로 금융시장 개방 확대해오고 있었다. 3년간 트럼프 임기 동안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시장 개방 확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이게 트럼프의 업적입니다. 그거 뭐야? 플라자 합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위안화 올려. 이거. 지난번에도 위안화 올려.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플라자 합의 같은 합의 없이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면 국제시장에서 중국 경제 규모가 크니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플라자 합의란 말은 안 하고 올려 이렇게 하는 거죠. 올려. 이게 바로 그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있죠. 그 여파, 그 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상당히 큰데요. 45조 달러면은 5경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5경 정도의 시장이래요. 그 시장을 잠식해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거 중국 애들이 지금 불황 때문에 돈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대로 중상층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시진핑이 때려잡기도 했고, 네. 그리고 장기 불황 때문에 돈이 안 움직이거든. 네. 그러면 거의 실질적으로 미국만 일방적으로 사게 되는 상황이 많아져. 중국 단간부들이 물론 자금이 있긴 있지만 그 자금은 해외에 있잖아. 네. 그 해외에 있는 자금을 갑자기 중국 안으로 들어와서 저거로 방어하기도 애매해. 왜? 일단 중국 공안당국한테 걸려. 너 돈이 어디서 생겼길래 갑자기 중국에서 부동산을 이렇게 자금 추적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 중국의 부자들도 네. 그러니까 공산당 간부들도 손을 못 쓸 거야.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왜냐? 이제 개방을 100% 시켜놨기 때문에 올해 11월로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2030년까지 매년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고 연 평균 9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 개방으로. 일단은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다지, 그걸 네. 금융개방이면 청나라, 이게 조금 많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네. 그 한중 경제 무슨 특구 장신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뉴스를 다루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것도 작년 2019년 12월 30일 기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 5경 2065조 원. 야, 45조 달러가 이만큼이래요. 지금 환율 약간 차이 있으니까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다 개방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에서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냐? 지분 한도가 한 차례가 아니라 그 전에 49%에서 51%까지 한도로 외국인 자본이 할 수 있도록 풀렸다가 이번에 100% 내년까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자, 골드만삭스 나오죠. JP 모건 체이스. 이거 봐도 로스차일드 자본 아닙니까? 로스터치. 로스터치. 그리고 블랙록. 네, 여기도. 검은돌. 네, 그죠. 여기도 우리 한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계로 추정되는 기업이에요. 네. 보험시장까지 열리고, 미국의 시그나, 영국의 스탠다드 라이프 에버딘, 중국 보험회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금융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거 컨트롤되면 다 컨트롤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는 지난 18일부터 2019년 12월 18일이라는 거죠. 중국에서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 영업을 시작했다. JP 모건은 미국계 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경영권을 갖고 증권사 영업을 하게 됐다. 근데 이게 완전 글로벌에서 첫 번째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스위스의 UBS하고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먼저 경영권을 갖고 영업을 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JP 모건이 미국계로는 처음이죠. 스위스? 네. 스위스. 이렇게 세계 금융의 중심. 중국에서 금융 영업을 시작했다. 너네 이제 죽었다. 이 얘기가 죽었지. 일본 노무라 증권도 들어갔네. 네. 노무라 증권도 들어갔어요. 노무라 증권 대단한 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옛날 때는 그 노무라 증권이 삼성경제연구소랑 같이 취급했어. 네.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를 알고 싶으면 노무라 증권 직원에게 물어봐라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강력한 조직이에요. 이것도 9월 11일에도 네, 한도제 폐지 얘기가 나오죠. 계속 압박을 주면서 이걸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또 경기 어렵고 하니까 이 유혹을 이 딜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받았죠. 그래서 트럼프는 1차 미중 무역 협상으로 45조 달러, 약 5경 원의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시켰다. 2020년 내에 100% 개방. 페리제독이네, 페리제독. 일본의 검은매 사건인데 페리제독이 거의 협박으로 일본을 개항시켰거든.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거의 트럼프가 생긴 것도 페리제독이랑 닮았어. 아 그래요? 네. 거의 중국을 강제 개방시켜버린 거야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외국인 100% 지분의 선물 생명보험회사의 허용, 그리고 4월에 외국인 자산운용사 지분 제한 폐지. 12월, 올해 12월이면 다음 달 외국인 증권사 지분 제한 완전 폐지한다는 얘기예요. 야. 그래서 외국계 금융회사가 중국 내에서 100% 자기 지분으로 금융업이 가능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을 내세운 소수의 뒤에 있는 타짜들이죠. 이 타짜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것이다. 이제 중국도 잃어버린 30년 올 거야.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기 벌써 발 담근 데가 보세요. 블랙록,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프랑스의 아문디,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노무라증권, UBS, 독일의 알리안츠 그룹, 그리고 프랑스의 악사 생명보험, 시그나, 스탠더드 라이프 에버딘, 다 이제 세계에 쥐락펴락하는 오물락조물락 타짜들께서 우리나라도 뭔가 빨대를 좀 꼽아야 되지 않나? 제가 그래서 그거 고민한 거예요. 아씨, 우리도 지분 꺾고 숟가락 꼽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나라 은행 자체가 원래 지분이 60% 이상이 외국 자본이라서 결정권이 없나 보네. 저도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정권이 없나 보네. 우리나라 사실상 우리나라도 지분이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저기 진출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진출이나 가능하겠어? 이 생각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아씨, 이거 뭔가 대안이 없을까? 여러분이 혹시 대안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새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 안 되면 땅이라도 내놓으라니까. 우리는 개발 능력은 좋으니까. 우리가 원래 땅 파서 농사 짓는 거 잘했잖아. 우리 도시 개발을 잘할 테니까 스마트 시티 사업권이라도 우린 따와야겠네. 그건 100% 우리가 가져갈 것 같아요. 특히 전자정부 시스템. 돈 되는 거 뭐 우리는 얻어야지. 금융을 못 가져간다면은 딴 거라도 가져와야지. 왜냐면 쟤네는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감시하고 사람 잡아내는 거는 발달했어요, 중국은. 근데 이 전자정부 행정, 전자정부 시스템 자체는 중국이 제가 봤을 때 이 소프트웨어 쪽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개발된 게 있고, 이거 수출도 하고 있죠. LG CNS에서. 적용되는 분야는 각 공무하는 그런 모든 곳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팔아먹기가 좋아요.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중국을 완전 개방시켜 주셨죠. 2018년 4월에는 보험사, 선물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에서 51%로 높여주었죠. 이제 결정권을 받는다는 거지. 주주회의에서.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외국기관 주식 투자 한도 제한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보험사와 선물회사 외국인 지분 제한을 폐지하고요. 2020년 4월 드디어 한도가 51%에서 100%로 확대가 됩니다. 이거 IMF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IMF가 그 외채 빌려줄 때 하는 조건이란 말이야. 지금 중국이 이거 개방한 이유가 뭐야? 지금 달러가 부족해서잖아.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IMF가 들어갈 때 그 컨디셔널리티 조건이랑 거의 똑같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월이네요. 이 11월에는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 야, 우리 투자하는데 너무 번거롭잖아 하면서 간소화. 사모펀드, 선물, 채권, 투자 허용, 그리고 외국인 투자 영역을 확대한다. 장외시장까지도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그 회사들 그 주식을 거래하는 걸 장외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자라날 꿈나무들까지 잠식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선거 결과를 개표를 다시 하는 이런 거 안 봐. 우리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냥 큰 전지적 큰형님 시점에서만 바라본다. 이권. 얘네들은 이권관계. 계산기 들고 항상 두들기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일어나는 뭐 소요 사태가 됐던 뭐 개싸움이 됐던 이건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뒤에서 계산기를 어디로 더 이익이다라는 걸 두드리고 있을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 된다. 계속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번에 선거를 몇 번 겪으면서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그럼. 선거는 이제 명분용이다. 사실상. 재밌게 돌아가네. 큰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큰형님 네이선 로스차일드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이선 로스차일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폴레옹 전쟁 발발했을 때 로스차일드의 가문이 정보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정보를 취득했죠. 영국이 이겼는데 사실상 이긴 거를 졌다라고 소문을 낸 다음에 영국의 국채를 마구마구 사들입니다. 헐값에. 그리고 나서 엄청난 부호가 됐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일반 사람들은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저건 상당히 부도덕하고 정의가 아니고 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들의 정의이고 도덕이고 선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참고를 하고 저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영국의 왕자의 어떤 꼭두각시를 두든 상관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바지. 영국뿐이냐? 아니요. 아니지.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영국의 화폐 공급을 지배하는 자는 대영 제국을 지배하고 나는 대영 제국 화폐 공급을 지배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가 대영 제국을 지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이게 이어져 와서 지금 로스차일드 가문이 사실상 프리메이슨인 건 아시죠? 네. 그 영국의 왕실 프리메이슨인 거 아시고요. 멀타 기사다. 네. 그들이 프리메이슨에서 미국의 대통령들을 뽑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공개하는 비밀도 아니에요. 사실. 다 공식적인 거 네. 아니에요? 공식적인 거. 아까 그 방송 처음에 나왔던 영상. 네. 연극이지만 사실에 기반한 연극이에요. 네. 로스차일드 형님들도 해결하지 못한 탈모처럼 괜찮아요. 왜 나한테 그래? 로스차일드 난 탈모 아니야. 네. 풍성합니다. 풍성해. 네. 네. 미국도 네 맞습니다. RIKI님 미국도 사실상 이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사실상이 아니죠. 비밀도 아니에요. 아니 얘기했잖아. 미국이 어떻게 기독교 나라야? 미국이 프리미엄의 나라지. 미국 관공서 건물을 보내니까 네. 재무부, 화이트하우스, 뭐 국회의사당 어디 거기 십자가랑 예수가 있어. 그리고 그 53개 주에 주 깃발에 네.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그리스 여신들이나 이런 애들이 서 있지. 잘 보내니까 그러네. 네. 미국의 그 대통령은 프리메이슨에서 배출을 하고 그 국무장관은 대대적으로 CFR 미국 외교협회에서 배출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외교협회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이에요. 다 그 자본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언급하고 자, 배 아픈 아저씨 우리 나폴레옹 아저씨 나폴레옹 아저씨가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한 얘기를 좀 봅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은행가의 돈에 의존하면 전국도 정부 지도자가 아닌 은행가가 장악하게 하기 마련이다. 돈 주머니를 진 쪽이 아무래도 돈을 쓰는 쪽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돈에는 조국이 없다. 아주 중요한 말 했어요. 금융재벌은 무엇이 애국이고 고상함인지 따지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이익을 얻는 것이다. 가야지. 이게 나폴레옹이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아주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벤저민 디스레일이라고 전 영국 수상이에요. 네, 이분도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면서 다른 분야도 거의 장악했다. 그들은 이탈리아 남부지역 전체의 재정 수입을 담보로 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유럽 모든 국가의 국왕과 정부 강요가 이들 영향력 안에 있다. 당연하지. 이게 음모론도 아니야, 이건 사실. 네, 음모론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네, 벤저민, 아이고, 이거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밑에 안 바꿨네.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이건 나중에 수정을 해서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이 독특한 조직은 구성원으로 보나 작가였던 것 같아. 자기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행동의 동기로 보나 철저한 영리 이익이라는 사적 이해에 확고하게 뿌리박고 있었다. 말 어렵게 하네. 이익 때문에 움직인다. 얘기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어느 한 정부에 종속되는 법이 없었다. 이 사람들은 정부 이런 거 없어요. 치외법권이에요. 네. 이 가문의 여러 가족은 서로 다른 나라로 퍼져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의 단일한 가문으로서는 국제주의라는 추상적 원칙을 몸소 체현하는 것이다. 뭐 하나의 국제주의 이거 사실 세계 단위 정부하고 맥락이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개념들을 쟤네들이 만들어요. 네. 이 여러 가족의 충성을 참 몸에 지닌 단일한 기업으로서의 로스차일드가 제공하는 신용이야말로 당시 급속히 성장하던 세계 경제의 산업활동을 정부와 있는 초국가적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야, 이게 굉장히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표현들을 잘해주고 계셨어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모론에서 보는 그 정도 그냥 음모론이야 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아무리 넷플릭스에서 이제 프리메이슨이 일상적이고 별거 아닌 그룹이야라고
다큐를 찍고 뭐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이들은 악마야라고 뭐 사탄 숭배자야라고 해도 그게 아니라 이들은 철저한 이익 집단이다라는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당연하지. 네. 이익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무슨 사탄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거 다 연막 작전이야. 네. 그냥 얘네들은 돈을 엄청 밝히는 이익 집단이라는 이게 실체라고. 네. 근데 이 실체를 못 보게 해서 음모론에서 뭐 애를 잡아먹는데 뭐 하다 별 개시한데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실체를 못 보는 거야. 어떻게 움직이는지 메커니즘을 읽지를 못하게 되고. 이게 어떠한 거랑 비슷하냐면 사람들이 막 무슨 사건들 막 비리 터졌는데 연예인 빤스 사건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섹스 비디오 이런 거 나오는 거에 시선이 자극적이니까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행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악마 집단이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다더라 하는 이 자극적인 데에 꽂혀서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못 보는 거죠. 그치. 명분에 가려진 실리를 보자. 아. 네. 저희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렇게 명분에 가려진 실리를 보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우리도 이제 맨날 똑같이 도돌이표처럼 선거 우아했다. 정권 바뀌면 괜찮겠지. 이 사람이 되면 괜찮겠지. 하나님 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맨날 이용당하고 꾼나지. 네, 뜯기지. 맨날 삑만 뜯기지. 그렇지. 이제 발전적인 삶을 살 때가 됐고 추구할 때가 됐고 그런 인재가 양성이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이렇게 명분에 가려진 실리를 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네. 북한 타짜의 시선은 어떤가? 타짜의 시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 100% 읽은 건 아니고 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뭐 읽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잠깐 봤어요. 근데 여기에 북한 얘기가 나와요. 진 로저스라고 아시죠? 아주 전형적인 친북파죠. 북한 찬양. 네. 일본은 연락이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이 뭔가 트럼프처럼 과장이 심한 것 같고, 네, 이 사람이 뭐 일본은 이제 몇 년 이내에 총 들고 서로 싸우고 약탈할 거고 우리나라는 되게 잘 살 거라 막 이런 얘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조지 소로스 냄새가 풀풀풀 나죠. 친분이 있어요. 조지 소로스랑도. 네. 조지 소로스는 뒤에 로스차일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조지 소로스? 네. 그건 당연한 거고. 네.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조지 소로스 뒤에 로스차일드가 있는데 트럼프 뒤에도 로스차일드가 있어요. 그래요? 네. 로스구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네. 결국에 양극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쟤네들이에요. 원래 그러잖아요. 네. 양쪽에 배팅 다 한다니까. 네. 원래 워털루 전쟁 때에도 영국과 프랑스 양쪽에 배팅은 다 했어. 왜냐? 네. 그래야지 한쪽만 배팅을 해줘도 이쪽이 세지면 상대방이 전투 의욕을 상실할 거 아니야. 네. 같이 키워줘야 둘이 싸우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 양쪽이 싸우면 어떻게 돼? 둘이 돈을 꿔갔으니까 네. 둘로부터 돈이 들어오잖아. 나중에 이기면 이긴 대로 배당금 받고 지면은 졌으니까 패전국한테 배상금 물리잖아. 또 뜯어먹고. 그리고 뭐가 있냐? 다 된다고. 제가 왜 네이선 로스차일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 자 봐보세요. 야 얘네들 망이 없어지니까는 얘네들 나쁜 애들이니까는 세계의 악이니까는 손대지 마. 너네 저리 가 해놓고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잠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야 얘네 잘 살아. 얘네 산업 좋을 거야. 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익을 자기네들이 다 챙기죠. 그 네이선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그때 20배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알고 있어요. 진 로저스라는 사람은 북한을 2번 갔다 온 걸로 나와요. 여기 책에서 보면 뭘 2번 갔다 와? 북한에 2007년, 2014년 두 차례. 나 싸이 얘기 앉아서 군대 2번. 군대 2번. 까방권을 획득하신 그분. 그러니까. 네. 그래서 2번 갔다 오면서 자기의 인상을 여기에서 적어놓습니다. 이 사람은 투자자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 관찰을 한 내용을 적어놔요.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사망을 하죠. 그 이후에 김정은이 등장을 하고 미묘하게 체제 전환의 움직임이 보였다고 합니다. 낮은 선봉을 시작으로 해서 13개의 자유무역 지구에서 조심스럽지만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상거래가 이뤄졌다고 해요. 지금 말하는 이 장마당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마당이 되게 조그맣고 별 의미 없고 사람들이 막 배고파가지고 풀 뜯어먹기 뭐 하니까. 북한이 이제 그렇지 않아요. 많이 좋아졌어.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죠?
전혀 안 그래요. 그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로파간다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 네. 북한 많이 변한 것을 이 사람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직접 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본 걸 한번 같이 봅시다. 2014년 9월에 방북했을 당시에 북한의 상황이 7년 전, 2007년도에 방문했을 때랑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경색되어 있는 게 맞았는데 2014년대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김정은으로. 네. 그래서 시장 확대의 움직임이 목도가 됐다고 합니다. 시장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토대를 조성을 하고 경제 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외화 유치를 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그럼. 네. 실제 거기 관리들도, 북한 관리들도 친절하게 나오고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할게 얘기를 막 했대요. 사실 러시아도 못 믿지만 북한도 못 믿는 상태거든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얘네들이 일반적인 국가다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머니에서 돈 꺼내고 싶어도 참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북한에 인터넷 다 못하고 휴대폰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휴대폰 쓴다는 얘기는 VOA에서도 가끔 나오죠. 평양에서 해. 약 20%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 정도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나선 경제특구의 장마당 시장에는 이 상품들이 좀 많이 진열이 되어 있대요. 수백 개의 상품들이 있고 수백 명 이상의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며 이게 2014년도에 방북을 했을 때 내용이에요. 지금은 더 많이 변했겠죠? 그럼 내가 옛날 때 몽골 했을 때 몽골 친구의 하나를 저기 보낸 적이 있어. 북한에. 어떻게 해요? 몽골 사람 북한 가도 돼. 진짜요? 응, 가도 돼. 몽골이랑 북한 되게 친해. 응. 원래 몽골 사람들은 북한이랑 원래 친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제 한몽수교를 맺고 간 거지. 그래서 몽골 사람은 그 북한에 사업 투자도 하고 네. 관광도 가능해. 그래서 내가 돈 주고서 한번 관광 갔다 와야겠어. 그때가 언제예요? 나 몽골에 있을 때. 그 2010? 그때 당시. 예, 내가 진짜 나 일반인인데 네. 일반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 내가.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북한 보고 와봐.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 그래서. 네, 어떠한 보고를 했습니까? 북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산다는 걸 알게 돼서. 야, 안 굶어 죽어? 그랬다. 물론 평양시에 한정돼 있지만은, 상태가 괜찮은 거야, 그때. 그래서, 이게 괜찮아? 막 그때 그러고 그랬어요. 왜 나는 갈 수 없으니까. 그 정보가 맞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직접, 물론 코스를 정해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옛날 때는 굉장히 허접했지만, 지금도 좀 허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굉장히 막 헐벗고 굶주리진 않는다, 평양이. 상당히 애들이 그게 됐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내가 알았던 그 북한에는 서울말을 완벽하게 구사했어.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완벽하게 구사하고 나는 걔를 북한애라고 상상도 못할 정도였어. 옷까지 한국 사람이랑 똑같게 입어. 네. 헤어스타일까지. 피부도 허여멀거해. 잘 사는 집 아들인가 보네. 물론. 30고시. 네. 그리고 나중에 지가 자기 입으로 형인 북한 사람이었어. 야, 네가 무슨 북한 놈이야? 그랬더니, 진짜예요? 막 그런 거야. 나도 진짜 북한인인 거야.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잘 살아요. 우리는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시장 분위기, 그리고 사기업 확대에 대한 4단계의 흐름을 정리를 해봤어요. 이 책을 보고. 그분이 1990년대에서 2002년까지는 시장과 사기업이 서서히 생겨났다고 합니다. 왜 생겼느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중국 국경에 가서 그 국경 부분에서 장마당이 생기고 서로 이제 물물 교환하고 막 이러면서 서서히 생겨났대요. 자생적으로. 그리고 2002년도에 그게 자생적으로 생겨나니까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이걸 좀 더 확대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자본이 돌아가고 자본가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권력이 점점 분산되기 시작하죠. 위협을 받잖아요, 정권이. 당과 정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억제 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패착이었어요. 2007년도에.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11월 30일에 갑자기 얘네들이 화폐 개혁을 해요. 그냥. 북한이? 네. 2009년도에. 이거 이제 자본가들 돈 털어먹으려고. 일정까지는 교환을 해주는데 그 이상 교환 안 되니까 가지고 있던 돈이 무쓸모가 된 거예요. 쓸모 없어진 거예요.
러시아 했던 방식 썼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지탄을 많이 받아야 됐죠. 막 경기 침체되고 막 이러면서 이거를 환율도 치솟고 하니까는 잡아야 되잖아요. 잡기 힘드니까 결국에는 그걸 포용을 합니다. 그게 2010년도에 시장 허용 정책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정책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시장이 좀 더 커졌다고 봐야 되죠. 잘 살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근데 생각보다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나 몽골에 있을 때 걔네들 벤츠 타고 다녔어.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이 새끼들 존나 잘 사네, 막 그래서. 그러니까, 외화벌이 하는 애들이, 북한에 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꽁치는 게 좀 많아.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비족이야? 오렌지족 했어, 오렌지족, 걔네들. 여기 그때 2002년도 7일 정책 조치를 했을 때요. 그때 경영 자율성도 부여하고 수익에 따른 차등 분배도 허용하고 대급 계획을 폐지했대요. 그리고 임금도 인상하고. 이건 뭐 시장 친화적으로 된 거죠. 사실상 자본주의로 돌아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만 봤으면 자본가들이 커지고 하니까는 그거에 대한 위협을 느낀 정부에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고 막은 거죠. 2007년도에. 그러니까 쉬는 계층이 성장해서 자기의 권력을 나눠먹는 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패착인 화폐개혁까지 이르렀던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돈 많은 자본가들 돈주라고 부른대요. 쩐주가 아니라? 네, 돈주. 돈주하고 당정에 있는 이 밀착돼 있는 간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검열을 해가지고 처벌도 하고 했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이 시장이 한번 역할을 담당을 했었던 부분을 정부가 다 가져간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한번 편리한 기술을 사용을 했다가 다시 그거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 돈주의 왕은 돈주왕인가? 돈주왕. 너무 웃기다. 카사노바가 생각나네.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로 북한 내에 있는 비공식 경제와 공식 경제의 대립을 좁혔다고 해요. 네. 근데 북한의 금융시장이 돈주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했는데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성장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북한의 노동시장은 83 노동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와 함께 발전을 했다고 해요. 83 노동자는 되게 웃겨요. 이게 이제 공장하고 기업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출근을 하지 않는 대신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준대요. 기업에. 공장하고 기업에.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줄까요? 왜냐면 이 공장하고 기업이 잘 안 돌아가도 수익을 발생을 못 시켜도 당에 정부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장마당에 가가지고 내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뭘 받아봤자 얼마 안 되는 돈,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거 공장 안 돌아가고 기업 잘 안 되는데 여기 가서 내가 뭐하러 장마당에서 돈 벌지. 그렇죠. 그러니까 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정부에 돈 내라 이러고 자기는 장마당에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우리나라도 옛날 때 나이트클럽 불법 영업할 때 벌금 내면서 영업했잖아. 아, 그래요? 벌금을 내는 게 싸거든. 내가 매출이 얼마 들어오는데 그래 얼마 돈 줄게. 끝내버리는 거야 그냥. 벌금 내면서 사업하는 거야 그냥 계속. 그 일이 북한 내에서 83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뭔가 시장 경제가 굴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왜 북한을 오늘 같이 다뤘냐면 북한을 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류 중심지가 일단은 아시아로 바뀌고 이 동북아시아에 돈이 몰리고 있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북한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그림을 왜 문재인을 끼워서 앉혀놓고 트럼프랑 해가지고 포용 정책을 했겠어요? 저기 열어야지 우리가 돈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뚜까 부수는 방향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마도 외교적인 방법으로 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는 만큼 북한에서도 호응을 해줘야죠. 왜냐면 북한도 지금 20%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닌다 그러고 아까 이제 39그 자제들 중에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 많아. 아빠가 외교관 출신이라서. 그런 애들은 북한 돌아가자 그러면 다 도망쳐버려. 북한 안 가.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사탕 맛을 봐버렸어. 사탕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북한의 많은 엘리트들, 지금 9세대가 죽으면 그 밑에 자식 세대들은 심지어 김정은을 포함해서 전부 다 해외 유학파야. 이미 얘네들은 혁명 세대랑 완전히 다른 신세대라니까. 달라.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즐겼던 누렸던 걸 하고 싶어.
근데 아직 9세대들이 남아서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런 게 있는 건데 이 사람들 다 늙어 죽는다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결국 미국하고 친하게 해서 자기 옛날 때 베네치아 가서 커피 마시고 어디 가서 놀고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바뀌어요 이거. 한마디로 네, 바뀌어요. 걔네들은 또 이제 자본 맛을 봤으니까 돈 쓰는 재미로 살다가 갑자기 그 답답한 데서 못 살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바뀐다니까 지금. 시간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이 사람 얘기대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기사도 몇 개 찾아봤을 때 북한은 지금 시장 경제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과 중국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사유재산이라든지 주식시장을 포함한 시장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관리 인사하고 북한 주민들을 보낸 사실도 알려져 있대요. 저는 처음 알았지만 이 짐 로저스 아저씨가 얘기를 해주네요. 지난 10몇 년간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충 설렁설렁 우리 한국의 몇몇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체제 전환을 위해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던 건 반드시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세대 교체가 된다는 걸 지금 사람들이 너무 간과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의 북한을 1950년대 북한으로 이미지가 고착돼 있단 말이야. 네. 북한도 이미 세대가 바뀌면서 물갈이가 일어났다고. 네. 그래서 이거 다 알아. 북한 주민 중에 나만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다 알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은 그럼 우리 남한이랑 통일해서 우리가 남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어.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고 사람은. 이 나라가 분리가 되면 자존심이 있어.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따로따로 별도의 국가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어떻게 남한을 이길까 이 생각하면서 얘들 발전시키고 있다고. 네. 이 현실을 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일하게 있다가는 북한이 나중에 미국에 손잡는 뒤통수를 당하는 날이 온단 말이야. 일단 잡기는 잡은 걸로 보이고요. 잡았다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랑 막 잡았다 이게 아니라 뒤에 있는 형님들. 지난번에 제가 뉴스 보여드렸죠. 형님들. JP 모건에서 북한의 돈 세탁을 도왔어요. 당연하지. 사실상 지금의 북한의 군 현대화 그리고 핵 개발에 JP 모건이 역할을 기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JP 모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지 소로스와 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트럼프 양쪽에 지원을 해주고 떡거물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가문이에요. 걔네들이 북한 지원하는 거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키워놓은 다음에 얘네 이제 새로운 투자하는 국가로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축이죠, 가축. 네, 그냥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대한 정치하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있는데 좌파들은 원래 친북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대적 조류가 운이 좋은 거야 걔네들한테는. 네. 원래부터 일관되게 친북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파 사람들의 이제 정서인데 이게 1950년대 북한 이미지에서 바꾸지 않고 오는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 전쟁에서 북한을 끼워안으려는 이 상황 속에서 우파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라니까. 북한이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 딜레마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시장화를 촉진을 하면서 동시에 억제도 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 남한하고 아까 경쟁하는 그 구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북한이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 새로 성장할 것이고 저임금이고 그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번식력도 뛰어나지기 때문에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네. 그러면은 사실상 무기 안 쓰고 적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만주에 진출했을 때 특히 그 경제층에서 북한 애들이 번식하면서 굉장히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적화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 보여요.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을 단독으로는 못 가집니다. 뒤에 형님을 껴야 돼요. 당연하지. 미국을 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안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각계각층에 형님 나 지도층, 형님 나 강요,
해가지고 앉아서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미국도 절대 권력을 한쪽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디바이드 앤 컨커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한국한테도 지분을 좀 줄 거고 일본도 주고 막 이게 흩어뜨릴 거야. 뭉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분 싸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분을 얼만큼 해도 더 우리가 우리 쪽으로 땡기냐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와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북한이 왜 성장과 동시에 억제를 하느냐, 그거는 본인들의 권력 체계가 무너질까봐예요. 당연하지. 네, 얘네들이 자존심 싸움도 있지만 왜 나만하고 갑자기 통일해가지고 싸바싸바 안 하려고 하느냐, 자기네들의 권력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싶은 겁니다. 권력을 유지하면서. 근데 일단 개방되면 무너질 거야. 그렇지만 이 흐름, 시장화되는 흐름은 얘네들이 권력층도 절대 못 막았다. 적당히 풀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났고, 그로 인해서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납니다. 그치. 네. 뭐 지금은 당이나 그 군, 내각 이런 데서 뭐 납부금하고 사용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시장에서 조달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위축되고 없어져 버리면 얘네들도 자금 상납금을 못 받지.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는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을 이제 막 생산해갖고 뭐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생산은 걔네들이 안 하겠지만 중고품을 이렇게 거래를 하면 그 납부금에 대한 거래도 자국화폐 안 쓰고 달러를 쓴다고 하네요. 야, 얘네들 달러라이제이션이 상당히 진행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장마당에서 이제 물가가 화폐 개혁하고 나서 이제 저 개털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달러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더 시장이 커진 거예요. 결제 수단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물가의 영향도 있고 하니까 전부 다 웬만하면 달러 결제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랑 카자흐스탄도 화폐 개혁 때문에 구화폐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번 왕창 망하면서 그때부터 다 달러를 해버려. 저축도 달러를 해버려. 그래서 전 뭘 보냐면 북한이, 이거는 과거 자료입니다. 이 과거의 자료가 이 책에 딱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4년까지 화폐 개혁 이후에 비율이 확실히 달러화 사용률이 올라갔습니다. 네, 기사를 가져오자면 2019년도가 최근이에요. 80% 초과가 했다고 해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실상 한국에는 투자를 했을 때 환전을 해야 되고 내가 저쪽 주식도 팔고 여기 다시 환전한 다음에 사야 되고 하는 절차가 복잡하지. 네. 절차가 간소화 안 돼 있고 더군다나 달러가, 그러니까 통화가 뭐 어쨌든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당도 규제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을 대놓고 이제 시장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가 훨씬 더 이익이에요. 훨씬 더 편리하고 그리고 훨씬 더 장악하기 쉽고, 한국이야 뭐 긴 시간을 거치면서 장악이 됐지만 여전히 투자하기엔 불편하다고 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북한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한국보다 투자하기에.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을 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우리 그 전지적 큰형님 시점에서 보면은 세계의 가장 큰 소비 시장인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과 자본을 가진 일본과 한국의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보면 어떻게 돼? 북한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런 나라. 그러면 이건 매력적 투자처거든. 그렇죠. 그렇잖아. 그래서 북한을 지금 미국 애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돈이 되거든. 지금 여기는 중동처럼 폭격해서 돈 버는 구조 아니에요? 그 돈 버는 부자들도 여기는 사업해서 돈 버는데, 여기는 전쟁에서 돈 버는데, 여기는 플랜테이션에서 돈 버는데, 이게 다 그 역할 분할이라는 게 있다고. 어떤 금융회사를 중국에 이렇게 설립을 하듯이 한다면 한국보다는, 한국에 뭐 이미 다 들어와 있고 다 점령했으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도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집니다. 북한은 이제 막 시작이니까. 근데 너무나 편리해. 너무나 한국보다 편리해졌어. ATM 기능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하튼 북한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 그러고 있다. 투자처가 됐다.
말씀드리고. 돈의 관점에서 보세요. 돈의 관점. 여러분들은 이념의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 정의 이런 거 없어요. 정의. 근데 정치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 속국화 되는 거 생각하는지 아세요? 얘네들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는 막 이거 중국 속국화 막 이러면서 막 반중해야 돼 이러죠. 그건 명분으로 다 떠들지 사실상은 걔네들 투자가자의 관점에서 어디에 중국의 속국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인들 걱정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북한 뭐 이렇게 했을 때 북한 연방제로 가는 게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더 좋은데 이 얘기하고 있어요. 통일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선경제특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나선경제특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갈게요. 여기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점을 이제 뭐 추진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뭐 이거는 우리만 아니라 그러니까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 투자를 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의 동북이성, 지린성과 해룬장성 여기에서 러시아와 북한에 가로막혀서 바다로 진출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낮은 항에 특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는 싱가포르이지만 나선 경제특구의 낮은 항의 위치적, 지리적 조건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같이 만나는 지역이거든. 그래서 지도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다시 돌려서 한번 보시면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이 낮은 항 쪽 여기는 상당히 번성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번성할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우리가 빼고 돼서는 안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JP모건이 북한에 돈 세탁을 10년간 해줬다는 거. 이걸 미국이 몰랐을까? 아니요, 알았어요. 나중에 이거 발표하니까. 다 알지. 얼버무렸잖아요. 이거 돈 세탁 요런 네트워크 알아내는 거 쉽지 않고 뭐 하는데 너네들 이거 까발리면 어떡해. 응?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연관이 있다라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2016년도 기사예요. 기사예요 이게? 네, 기사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과거에부터의 기사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아니 그 트럼프 아빠가 사업가로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애들 하는 그 카톨릭 디너 파티 블랙스미스 디너인가? 네.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많잖아. 어릴 때도 2번인가 따라갔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니 부자가 되는데 이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 안 됐겠어? 네. 이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가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냈었어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1987년도에 리조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카지노 호텔 지분의 93%를 트럼프가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1978년도 10월 30일 스포트라이트라는 앤드로 조지의 기사에 따르면 리조트 인터내셔널 호텔은 록펠러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 그리고 미국의 CIA 이스라엘 비밀 첩보기관 모사드의 위장 사업체였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일개 사업가가 인수해? 못하죠? 못하지. 네. 참고로 네. 그 워싱턴 DC 주변에 있는 호텔들, 네. 그 호텔들도 정보기관 저런 식으로 네. 이게 정보기관 애들이 운영하는 위장 업체들이 많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외출할 때 이렇게 침대 시트 갈아주고 오는 애들 있잖아. 이 애들 알고 보면 정보요원인 애들이 많아. 저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거 화장실 청소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걔네들, 굉장히 잘 싸우는 애들이야. 영화에서만 보던. 워싱턴 DC 주변에는 조그만 호텔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그런 많아. 이거 똑같은 거야. 그걸 어떻게 일반 개인이 인수를 해. 일반 사업가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거 내가 사겠다 해도 절대 안 준다고. 이것도 일종의 그거지. 정부에서 운영하게 되면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민영화 시키는 거라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 있었는데 바지 사장한테 신변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한테 해준 겁니다. 다음 바지 사장을 트럼프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민영화 시킨 거야. 민영화 시켰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군대가 나가서 죽으면 그 세금 문제, 연금 문제 골치 아프니까 네. 용병 쓰는 것처럼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되 비용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 사업을 주는 거란 말이야. 네. 트럼프가 믿을만 했나 보네? 네, 여기 보면 결론은 그거 아니야. 실질적인 대주주는 메이어 랜스키와 데이빗 로펠러, 세계 최대 항공재벌 IOS, 티보 로젠바움, 로스차일드 가문의 에드먼드 남작, 윌리엄 멜론 히치콕 등이 최대 주주였대요. 리조트 인터내셔널에. 근데 이제 트럼프가 바지 사장 얼굴로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이름 걸고 또 이제 호텔 사업하고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하면서 자기 얼굴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약간 광인 느낌이고 어그로꾼 관종 느낌이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 뒤에 있는 실세들의 그 흔적들이 많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대중으로부터 관심 받게 돼버린 거죠. 그걸 이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렇죠. 어떻게 트럼프한테 넘어갔느냐라는 내용이 여기 있네요. 1987년도 CIA가 내세운 리조트 인터내셔널의 바지 사장 제임스 크로스비가 죽자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고 젊고 혈기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 트럼프를 선택해 그가 크로스비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여 도박 사업에 발을 들였다. 그게 가능하냐고. 지분 전량을 어떻게 인수해. 허락받은 자의 당연하지.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1992년 3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리조트 인터내셔널에 이어서 1989년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 3곳까지 인수를 했다고 해요. 크게 사업을 하셨네. 물론 봐주셨겠지만요. 카지노가 돈 세탁하는 건 알지? 네. 돈 세탁. 누구 돈 세탁해 좋겠어? 형님들. 답 다 나오네. 여기 다 어디 아니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줬으면 누구를 위한 돈 세탁이야 이씨. 그런 거지. 트럼프가 자기 사업하려고 했다기보다 저 돈 세탁해주는데 도와준 거죠. 네. 그래, 믿을만한 사람한테 이런 이권을 주는 거야. 하지만 뉴욕 부동산 시장이 급락세를 맞는 바람에 재정 파탄 위기에 빠졌어요. 트럼프가. 그때 로스차일드가 그룹의 선임 운영이사인 윌비 로스의 지원을 윌비 로스가 지원을 해줍니다. 로스차일드에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트럼프 꼭 깼네 이때 코를 확 낀 거죠. 네, 그리고 회생을 합니다. 뉴욕 부동산 시장 상황이 호전되면서 트럼프의 재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부동산 제국, 트럼프 부동산 제국이 리얼리티 TV 등의 부분으로 확장된 계기가 여기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윌버 로스라고 하는 로스차일드의 선임 운영 이사, 이 사람은 24년간 로스차일드 그룹에서 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럼프를 지원을 계속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랑 싸우는 정의의 사도네요. 네. 우기지 마, 씨.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종교적 음모론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거야.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그래서 내린 결론은 트럼프는 국제적인 금융 세력, 세운 세력이고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다. 실제로 행보도 딥스테이트의 얼굴인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잖아요. 계속 무기 팔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국방비 증액을 하면 당연히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했고 당연하지. 네. 그리고 뒤에서 중국을 규탄을 하면서 갑자기 반중이 이렇게 일어나고 중국의 이러한 실상들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과장된 이런 우한폐렴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계속 프로파간다처럼 이용되는 거 사실 중국이 상당히 저지국가인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왜 부각됐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나와서 그 행동을 반중으로 아시아의 집단 안보 체제도 형성을 했지만 그것 챙겨갔지만 중국의 앞으로의 있을 사업들 그리고 본인들이 중국에 있는 이권들을 전부 챙길 수 있는 계획이 발판을 다 마련했었어요. 금융을 다 개방시켜놨죠. 네, 이게 그냥 일어났어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바이바이.